큰 이빨을 뜻하는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바다와 대양을 돌아다녔던 가장 큰 상어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포식자는 2300만 년 전에서 360만 년 전까지 살았으며 진짜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동물의 턱이 매우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빨 길이도 자그마치 18cm에 달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네요. 작은 고슴도치만큼 길었다는 건데요. 더 대단한 건 적어도 6줄에 걸쳐 약 300개의 이빨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어는 이빨이 닳자마자 바로 제거해버렸습니다. 메갈로돈 자체는 18m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런던 2층 버스의 2배 길이죠. 이 상어는 무게도 엄청났습니다. 완전히 자란 티라노사우루스의 무게는 약 8톤이었지만 큰 메갈로돈의 무게는 50톤에서 60톤에 달했습니다. 다 자란 아프리카 코끼리 9마리와 맞먹는 정도였어요. 경쟁자가 없는 이 거대한 상어는 진정한 바다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래도 사냥했어요. 크레톡시리나, 길이 7.6m. 크레톡시리나는 긴수상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은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바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의 상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무게가 454kg에서 907kg에 달했고 7.6m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칼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와 더 작은 해양 동물뿐만 아니라 공룡도 잡아먹었는데 타이로사우루스가 좋은 예입니다. 오토두스, 길이 9.1m. 이 거대한 상어는 6천만 년에서 4,500만 년 전에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오토두스는 길이가 9.1m까지 자랄 수 있었고 무게는 1.8톤 이상 나갔습니다. 이는 미국 평균 신차의 무게이기도 하죠. 이 포식자는 또한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10.1cm 길이의 이빨을 자랑했죠. 이 단검 같은 이빨로 오토두스는 큰 물고기와 고래를 즐겨 먹었습니다. 헬리코프리온, 길이 9.1m. 헬리코프리온은 가장 큰 상어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희귀한 선사시대 상어 중 하나였습니다. 헬리코프리온은 약 2억 9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상어의 턱을 감싸고 있는 매우 특이하게 감겨있는 이빨 덕분에 헬리코프리온, 그리스어로 나선형 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감긴 모양의 이빨을 테이블톱처럼 굴려서 먹이를 부셨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머리에서 지우도록 하세요. 피코두스, 길이 9.1m. 그리스어로 접힌 이빨을 뜻하는 피코두스는 9천만 년에서 6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 상어는 길이가 9.1m에 이를 수 있는 거대 상어로 무게가 453kg에서 907kg 사이였습니다. 이 상어는 크지만 납작한 이빨을 가졌다는 점이 다른 선사시대 상어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피코두스는 물 바닥에서 조개류와 연체동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주름상어는 마치 대형 뱀장어처럼 보이는데 가장자리에 붉은색의 주름 장식이 줄지어 있는 아가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상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무시무시한 입안에는 25줄의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뒤로 향한 이빨이 줄지어 있습니다. 총 300개요. 이 상어는 물에서 떠다니다가 뱀처럼 먹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심해 도끼고기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다란 몸과 위를 향하는 커다란 관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가장 큰 표본조차 길이가 15cm에 불과하지만 1500m의 깊이에서 살 수 있어요. 도끼고기는 주변 빛의 정도에 따라 생체 발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튀어나온 납작한 주둥이와 분홍빛 피부를 가진 마귀상어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이 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 있는 인대에 붙어 있습니다. 먹이가 아주 가까이 오면 상어는 먹이를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입을 가지고 있다면 얼굴에서 18cm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나 곰치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분홍색이고 눈도 보이지 않고 투명해서 간이 들여다 보이는 이 물고기는 수면 8,000m 아래에서 삽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의 유연한 뼈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압력을 견디도록 도와준다고 믿고 있어요. 오직 추측일 뿐인데요. 실제 표본이 잡힌 적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생명체 중 전구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해 드래곤피쉬입니다. 마치 거대한 이빨을 가진 업그레이드된 뱀장어처럼 생겼어요. 이 물고기 몸 안의 화학적 작용은 섬뜩한 붉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다른 물고기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생물은 길이가 약 15cm이고 1800m라는 놀라운 깊이에서 살 수 있는데 이 깊이에서 물은 차갑고 빛도 들지 않습니다. 핑퐁트리 스펀지는 아름다운 등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이 생물은 거의 2700m의 깊이에 살고 있는 위험한 육식성 스펀지입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공은 아주 작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벨크로처럼 말이죠. 그것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는데 마치 먹잇감이 반투명 공 위에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기껏해야 5cm까지 자랄 뿐이지만 좀비벌레는 가장 거대한 생물체까지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산이 매우 강하거든요. 깃털 같은 모습은 좀비벌레를 식물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의 단단한 뼈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작고 기괴한 해파리가 마리아나 해구 깊이 760m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직경이 약 2.5cm이고 약 1500개의 작은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투명한 대부분의 해파리들과는 달리 이 해파리는 붉은 종을 가지고 있는데 해파리가 먹고 사는 미세한 동물의 빛을 가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쟁이 랜턴 상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손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발광포라는 빛을 내는 기관이 있는데 잘 보기 위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이용한 위장술입니다. 파란 고리문어.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유일한 독이 있는 문어종 중 하나로 그에 대한 해독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르캐스틱 프린지 헤드. 제 대학 룸메이트 말고요. 작고 공격적인 이 물고기는 거대한 입을 날개처럼 열 수 있어요. 이 괴물이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사르캐스틱은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입니다. 레드 라이언피쉬. 겉모습과는 달리 이 물고기는 위험한 괴물입니다. 자기 몸 크기의 3분의 2인 다른 물고기들을 삼킬 수 있어요. 독가시가 마치 사자 갈기처럼 보여서 라이언피쉬라고 불립니다. 줄무늬 쥐돔. 꼬리 지느러미 근처에 있는 수술용 칼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자기 방어에 사용하기 때문에 외과의사 물고기라고도 합니다. 가시에 깊이 벨 수도 있고 또한 독이 있습니다. 블랙 드래곤피쉬. 식물을 초록색으로 만드는 엽록소가 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또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생명체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적외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냥에 유리합니다. 리프 스톤피쉬. 등에 달린 날카로운 가시는 신발 바닥을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아야! 게다가 이 물고기는 보통 바위처럼 생겨서 밟기 쉬워요. 더 나쁜 건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바이퍼피쉬. 머리에 비해 치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더 검게 변하며 진화해서 먹잇감들은 깊은 바다에서 이들을 잘 보지 못해요. 너무 늦을 때까지 말이죠. 램프리. 무섭게 생긴 턱이 없는 이 물고기는 흡차컵 같은 입으로 먹이에 달라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 줄로 난 이빨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메가 피라냐. 팔보다 길고 볼링공보다 무겁습니다. 실제 힘은 물고기의 입에서 나옵니다. 몸무게의 50배에 달하는 힘으로 턱을 꽉 다물 수 있거든요. 그건 마치 사람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교합력을 가진 것과 같아요. 이 개는 비디오 게임이나 공상과학 외계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거대한 거미개는 일본 근처의 물에서 살아요. 거미개의 다리는 발톱에서 발톱까지 약 3.5m에 이르며 몸은 팔, 다리에 비해 작아 지름이 35cm에 이릅니다. 거미개는 먹이로 먹을 동물의 유골, 연체동물 및 조개를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개가 약간 삐걱거리고 약해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거미개의 거대한 크기만으로도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멀리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단단한 외골격은 훌륭하게 거미개를 보호합니다. 개 등의 무늬는 주변 환경에 어울려 필요할 경우 몸을 숨겨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대한 거미개가 혼자 남겨진다면 1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데 이 종은 어부들에게 표적이 되고 일본에서 진미로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백상아리의 이름은 회색 몸통 아래에 있는 뚜렷한 하얀색 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백상아리는 최대 6m 넘게 자랍니다. 평균적인 백상아리의 경우 길이는 약 4.5m 정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포식성 어류입니다. 포식자인 이들은 바다사자, 물개, 작은 고래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꼬리와 유선형 몸 때문에 백상아리는 먹이를 쫓을 때 시속 24km의 속도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탈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백상아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상어 공격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동물들은 매우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고 약 110리터 물에서 작은 피 한 방울의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를 흘리고 있다면 심지어 가장 작은 부위일지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세요. 이름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동물은 고래가 아니라 상어입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흰 점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꽤 이쁘지 않나요? 고래상어는 5.5m에서 10m까지 자라고 무게는 약 20.6톤이나 나갑니다. 유람선 닷보다 2배나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아무거나 다 먹어치울 거라고 상상하시겠지만 실제로 플랑크톤을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고래상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을 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겐 좀 웃기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고래상어에겐 물고기, 해초류, 그리고 다른 작은 해양 생물체를 잡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저 헤엄쳐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입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고래상어는 수염고래와 비슷하게 필터가 있어 물과 음식을 분리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불가능한 생물은 해파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눈, 귀, 코와 같이 감각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뼈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뇌나 심장이 없다는 점이죠. 해파리의 몸은 거의 전적으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해파리를 꺼내 해안가에 놓으면 곧 녹아버릴 거예요. 동시에 안전한 환경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해파리 종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바다 생물들을 위해 해파리가 자신의 심장과 뇌를 양보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문어 같은 경우에 심장과 뇌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는 9개의 뇌와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작은 뇌는 문어의 각 팔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의 더 큰 중앙뇌가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문어의 피를 아가미와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펌프질합니다.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랍니다. 하지만 심장 개수가 제일 많은 챔피언은 먹장어입니다. 심장이 4개나 있거든요. 이 불쾌하게 생긴 녀석은 하나의 심장을 주 펌프로 사용하며 나머지 심장들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먹장어는 단 몇 초 만에 물병을 채울 수 있는 슬라임을 뿜어내고 이 슬라임이 코에 들어가면 재채기를 합니다. 백상아리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빨 모양의 작은 돌기에 있는데 여기엔 작고 평평한 V자 모양의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은 항력과 난기류를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올림픽용 수영복 디자이너들은 상어 돌기 모양을 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수영선수들이 물속에서 더 날렵하고 더 빨리 가게 하는 천을 만들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또한 청정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호주의 한 회사가 바다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수 에너지를 포착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상어의 피부에 있는 이 독특한 이빨 모양의 돌기는 또한 보다 효율적인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팀은 이 돌기가 양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력은 날개 상단의 공기 압력이 날개 하단의 공기 압력보다 작을 때 비행기를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의 3D 인쇄 이미지를 날개에 적용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은 날개의 공기 역학을 더 많이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동차의 뒷 유리 상단에 부착된 작은 날개인 와류 발전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의 다운포스를 증가시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상어 개체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거북이와 개, 가오리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해초입니다. 그러나 해초는 열대우림보다 탄소를 40배 더 효율적으로 잡아서 저장하는 해양탄소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어가 없으면 해양 생물은 해초를 계속 먹고 해양탄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고대 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이유지요. 이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며 예측 불가능한 해로운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상어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사냥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 공격은 이 포식자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을 바다 표범이나 바다 사자와 같은 보통의 먹이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어가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상어의 호기심 많은 성질 때문입니다. 이 포식자는 먹을 만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뷔페에서 음식 맛을 보듯이 말이죠. 상어가 수영을 멈추면 수명이 다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에요. 우선 상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상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숨을 쉬는데 아가미 펌핑과 램 환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 상어는 볼 근육을 이용해서 물을 입안으로 빨아들인 다음 아가미를 통해 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상어가 움직이지 않고 해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상어가 램 환수 방식을 사용한다면 입을 벌리고 계속 헤엄쳐야만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여 종 이상의 상어 중 20여 종의 상어만이 램 환수 방식만을 사용하여 호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종의 상어는 어떤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어들은 두 가지 호흡 방식을 모두 사용하거나 아가미 펌핑을 사용해서 해저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상어가 물에서 뛰어올라 보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마 스릴러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군요. 백상아리와 같은 일부 종의 상어는 실제로 2.4m 이상 공중으로 뛰어올라 물개나 새와 같은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은 한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상어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어가 가까이 다가온다면 해파리 사이에 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만약 시간을 낭비하고 다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사실 상어의 피부는 매우 두껍고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그들에겐 간지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상어의 눈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막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독이 있는 해파리에 쏘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스포일러였군요. 죄송합니다. 모든 상어가 포식자라는 것 또한 흔한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고래상어는 사실 변형된 아가미로 플랑크톤을 걸러먹고 사는 착한 거인입니다. 그리고 바다바닥에 사는 수염상어는 주로 성게, 바닷가재, 작은 가오리 등을 먹고 삽니다. 상어 공격 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상어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상어는 해안과 심해, 세계 모든 해양에 서식합니다. 게다가 어떤 상어들은 심지어 신선한 물이 있는 호수나 강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만약 상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